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외압 없었다. 자, 어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정부가 선정한 설계업체, 그 당사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윤 정부의 외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대한노선 제한한 것도 맞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그러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불체포 특권.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고 불체포 특권 거부하겠다라는 선언을 추인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하는 야당. 자, 혁신이 포기 안 하면 당 나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호 원내대표마저 간곡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포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돈봉투 수사 의식해서 반대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얼마 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신문 봤고요.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김은경 지시. 자, 전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장관이 과거 4대강 평가위를 구성하기 전에 4대강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를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 않고 잘못된 지시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위원 8명을 구성했더니 모두 반대 단체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해체 결정에 중대 문제가 있다. 수사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교통 통제도 곳곳에 잇따르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와 일부 구간, 잠수교 등은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현재 완전히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이 집중호우로 이 새벽 5시쯤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 그 수위가 꾸준히 올라서 7m를 넘긴 상황인데요. 할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물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서울 시내 27곳 하천은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수도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이후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강물도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오전 5시엔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고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고 양재천 영동일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랑천물이 불어나면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던 동부간선 도로는 오전 6시 4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출근길 혼잡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 장동욱 기자 고생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곳곳 CCTV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으로 먼저 볼 곳은 서울 서초동의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서울 서초 반포 한강 시민공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새빛 둥둥섬이 정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한강공원 주변 나무들도 물에 잠겼고, 그리고 거의 뿌리랑 기둥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 당연히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위에 나뭇잎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굉장히 물이 많이 차올랐고 잠수교도 이미 잠긴 상태여서 반포대교 주변의 어떤 공원들도 통제가 완벽히 된 그런 상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마포 홍제천으로 가보시죠. 마포 홍제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고 하천 시내 곳곳도 물에 잠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홍제천, 그리고 서초구 양재천, 구로구 안양천, 관악구 도림천 등등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는
대부분 통제되고 있고 물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 도로 옆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서울 송파 탄천 주차장입니다. 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차들이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물이 대신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금 현재 물로 뒤덮여 있는 탄천 주차장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자, 부산도 한번 가보시죠. 부산 수영 밀락항 옆입니다. 자, 해운대 시티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변공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수변공원 거의 끄트머리까지 입구까지 물이 다 차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닷물도 지금 너무 많이 넘치고 있어서 해안가도 강풍특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수도권 내 경우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 돌풍과 번개도 동반한다고 하고 충남 전북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소식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달 6일 캄보디아에 여행 간 30대 한국인 여성이 붉은 천에 쌓여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유명 인터넷 방송 BJ였는데요. 시신에서 고문과 폭행이 의심되는 여러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BJ의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aybe she is doctor. And she? Kim? He? I don't know. I'm not sure.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다녀온 최지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죠. 한국인 여성이 숨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조금 전 영상에도 나왔던 중국인들만 다닌다는 그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 여성, BJ가 그곳에 갔는지가 너무 궁금하군요. 일단 이 여성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여행차 방문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6월 2일이었는데요. 여행차 도착한 이후에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네. 기거를 하다가 4일에 몸이 좋지 않다고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병원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서 돌아오지 않은 건데 이 병원 자체는 오피스텔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블럭 정도 뒤에 있는 병원이긴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긴 했군요. 예, 다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됐느냐. 요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지인이나 더 다른 측근들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거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그 지인이 머물고 있다는 오피스텔 숙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관계자 얘기로는 이 지인의 남편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중국인 남편의 소개를 받고 혹시 이 병원을 찾아간 것은 아니냐, 아니면 그전부터 이 병원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범죄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인터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의료 목적인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고 예? 병원의 클리닉 고 간판에서 다른 주저함 없이 그 장소로 바로 전진하는 거 보게 되면 처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익숙한 지리감이 있었던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여기 병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눈이 이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싹 각도를 꺾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자기가 분명한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한 지리감이 있는 것 같다. 왜 한인 병원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살해 용의자가 또 특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VJ가 찾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가 살해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중국인 부부가 지난 6일에 이 시신이 유기된 게 발견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한 3일 뒤에 현지 그 병원에서 체포가 경찰에 의해 됐는데요. 경찰이 비교적 일찍 그 6일 시신 발견 이후에 바로 용의자를 특정을 금방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의자들이 운영한다는 병원 인근을 배회하면서 이제 네. 잠복하면서 이 용의자 부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주변 이제 상인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렇게 3일 동안 잠복을 하다가 이 의사들을 특정해서 잡았다는데 뭐 얘기는 많습니다. 경찰들은 뭐 그 시신을 감쌌던 매트에서 그 매트. 중국인 부부의 지문이 나와서 아하. 그걸 감식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에 CCTV들이 많았고 그 유기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차량들을 검문하면서 보이는 CCTV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차량과 차주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중국인 부부를 특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치소까지 가서 이 용의자들의 한 사람 아내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두 부부가 그래서 9일날 체포된 이후에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바로 뿔에서 교도소라는 캄보디아 안에 있는 외국인들 수감자가 많은 교도소에 네. 수감이 됐습니다. 네. 기소가 되는 상태인데 이 뿔에서 교도소를 직접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용의자 부부를 만나봤거든요. 네.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那个女的在你们店里面的时候是叫做你们前期之前有没有对过对她过就是说有对过武力拳打脚什么吗？有，对的，哦，그런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남편도 그럴 리가 없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저희가 이 면회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그 용의자 중국인 부부 가운데 아내입니다. 네. 39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내가 처음에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거의 이제 이불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써간 질문지 자체도 보고도 말이 없었는데 이제 통역을 중국어로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억울한 듯 울면서 이제 토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현지에서 이 용의자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가 고문을 동반한 살해라는 고문을 동반한 살해다. 예, 그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BJ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과연 이런 고문, 뭐 폭행 행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여성은 본인은 이제 아기를 돌보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 본인은 그 여성 BJ가 온 것도 몰랐고 네. 다만 이 자기 남편은 뭐 누굴 때리거나 폭행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나한테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이 용의자가 되려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이 방문했던 BJ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꺼낸 얘기가 약물 이야기였는데 약물이요? 예,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这个药韩国是没有的，只有你们韩国才会有。怎么样？这个我们就是用这个药，就是他们打的针的那个药。最后的那个我跟你讲了，他是自己打的，自己打的。他这个药品的，他不是药品，他不是药品，他这个打的已经打坏了已经。不是，都是我们他自己打的，知道吗？ 자, 그 피의자가 주장하는 약물이 지금 봤을 때는 프로포폴, 우리가 흔히 이제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지영 기자가 캄보디아 갔을 때 프로포폴 구하기가 쉬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일단 이 그러니까 이 용의자 여성이 말한 것은 프로포폴이라는 정식 명칭을 말하지는 않았고요. 잠이 잘 드는 약, 피곤하다고 하면서 왔는데 숙면약이라고 하더라.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숙면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포폴로 추정을 했고 네. 그 프로포폴을 실제로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구하기가 쉬운 건지 저희가 한번 병원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병원 인근 약국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니까 이 캄보디아에서는 프로포폴 구입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50ml에 한 13달러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 물어봤더니 그 아시아인들이 많이 오고 한국인들도 종종 찾아와서 이 프로포폴을 구매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 여성이 실제로 이 프로포폴을 가지고 가서 직접 투약을 했다라는 이 중국인 여성의 진술이 사실인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그 병원과 그 BJ가 머물렀던 숙소 인근에 있는 약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그 여성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구하기가 쉬웠다 하더라도 실제 프로포폴을 소지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의 많은 고지고대로 또 저희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던 이 피의자가 지금 최지원 기자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피해자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他说不止把他死的女儿把他丢掉，我是什么都不知道。我说我어떤데 뭐요?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나이我们他自己的警察不要报警，这种事情哦，没有2万以上你都没有解决。 자,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예,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기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네. 특히 이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병원은 즉시 폐업을 시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아예 병원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두려워서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냈었고 네. 벌금들도 많이 내서 더 돈이 없고 뭐 가족들한테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이 많이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범죄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시신 유기 과정에서 이 중국인 부부의 모습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온하게 보이는 거는 마음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짐 옮기듯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끼리 토의도 했을 거고 물건화 시키는 거죠. 물건화. 시신을. 네. 부패를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백거로를 만들려면 숲에다 버려야죠. 또 이런 웅동해 버린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빨리라기보단 발견될 수밖에 없는 부패에서 지연되고. 뭔가 완전 범죄를 노리긴 했습니다만 방법이 굉장히 어설퍼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유기한 장소가 공사장이라서 이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시신이 떠오를 경우 쉽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네. 거고 지금 전문가 말씀 들으신 것처럼 풀숲에다 갖다 버리게 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시신 부패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어려워지고 그럼 용의자 특정까지도 어려워질 텐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물속에다가 유기했다는 것은 부패 속도도 지연시키고 또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 발견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이제 어설픈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 중국인 부부가 병원을 운영하는 걸 넘어서 의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정체도 취재 결과 거짓이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의사가 아니었던 겁니까?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외신도 그렇고 저희 언론도 전부 다 이제 중국인 부부 의사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만난 이 아내는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의사가 아니다. 이 병원을 그냥 운영하는 사장이고 그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려면 현지 병원, 그러니까 캄보디아인 의사가 한 명은 있어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설까지는 된 걸 보니까 이제 누군가 외부의 조력을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운영은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병원에 그럼 우리 한국인이 찾아가서 시술이나 뭐 치료를 받았던 것이냐 이런 의혹도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거짓이었던 게 이분들이 최초 경찰에 진술했을 때는 이 여성이 수액, 그러니까 링거 2병을 맞고 세럼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링거 2병을 맞고
맞고 갑자기 발작해서 54분 만에 사망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경찰에. 네. 근데 저희한테 말한 것은 숙면약을 스스로 가져와서 투약한 뒤 사망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에게 내놓은 진술과 경찰에 한 진술이 달라진 겁니다. 이 부분도 그 거짓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우리 최지원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你在打工是行医的，行医者是不是？医生是不是？不是，我老公老板。他没有，我老公觉得他有。 자, 그리고 최근 기사를 좀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취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성폭행이라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실체 확인을 실체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방송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네. 이 성폭행 부분은 현지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현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언론인 말로는 네. 그 시신에서 속옷 상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하의 속옷이 뭐 뒤집어져 있었다. 요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언론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경찰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시신이 안치돼 있는 그 사원도 가보고 했지만 네. 시신의 모습을 저희가 당연히 실제 확인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1차 경찰 조사 보고서에서도 성폭행이란 단어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피해자 이 시 씨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피해자 BJ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억측과 또 소문들이 인터넷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나서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요청하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사람 만나는 그런 순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에 갔었죠. 그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자, 지난 5월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좀 만회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상을 신경 써서 만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영상보다 18형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작은 휴대전화가 보일 겁니다. 저 휴대전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는 스마트폰인데, 저 접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 손에 가 있을까? 혹시 삼성 휴대전화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했거든요.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해외 택배로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는 그 불란서에서 이제 좋은 와인 뭐 갖다 먹는다, 수입해서 먹는다, 막 이런 얘기가 언론에 되게 많이 그 회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는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저는 저거 삼성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폰이다? 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삼성폰을 뭐 구입을 뭐 못할 이유가 없죠. 뭐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좋은 게 뭔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휴대전화가 맞다면 만약에 이게 사진이 공개되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 괜찮을까요? 공개가 돼도? 아, 이거 최고 존엄이신데 뭐 어떤 폰을 사용하든 뭐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샘송 폰 다 좋은 걸 다 알기는 알지만 뭐 화웨이를 비롯해서 뭐 다 만들기 때문에 화웨이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글쎄 저것도 제 수준이 제 추측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 설사 저렇게 케이스를 씌워놨다 하더라도 측근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국산 우리나라 폰을 쓴다면 알 테니까 뭐 그러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뭐 글쎄 뭐 옆에 또 여러 가지가 뭐 좀 특이한 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음료수요. 네. 음료수도 있고 근데 저게 보통은 김정은 위원장 옆에 보면 대개는 찻잔에다가 이렇게 뭘 음료를 담아가지고 그걸 놓거나 하는 그런 걸 보였잖아요. 저렇게 그 캔으로 된 걸 그대로 놨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북한이 선전선동에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잡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저렇게 놓은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저게 무슨 뭐 사이다나 어떤 콜라 종류라면 뭔가 브랜드가 보여야 할 텐데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뭐 저기 나온 것처럼 에피커시 효능이라는 그런 이름이 적혔다고 하는 건 에피커시 자체가 브랜드일 일은 없는데 그것도 희한한 얘기고 그러니까 효능이 뭔지 저것도 뭐 아마 국정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면 어떤 효능을 가진 음료인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사용했던 휴대전화 그리고 마셨던 그 음료수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돼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러 가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조민 씨입니다. 이제는 바로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버린 조민 씨인데 최근에 갑자기 왜 사과를 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던 그 소송들을 왜 다 취하하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궁금했고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그 이유가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검찰이 조민 기소 여부를 반성 유무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반성을 해야만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금 조민 씨가 급하게 사과하고 어떤 소송도 취하하고 했던 게 이제 조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이 조민 씨가 반성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대부분 어떤 해석을 했냐면 조국 장관이 이제 출마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이제 가족 다 내려놨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총선 때 뭔가 표를 더 얻기 위한 거 아니었나 하는데 결국은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조민 씨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제 재량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반성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느낀다면은 재판으로 안 넘기고 네. 뭐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민 씨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상황 전개라고 볼 때 네. 조민 씨가 저렇게 반성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 떳떳했던 과거 모습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과거 모습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조민 씨의 반성 유무를 놓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건 재량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조국 정경심 입장도 조민 씨의 기소에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다.
딸을 볼모로 지금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검찰 출신인 정미경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말에 약간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를 제기합니까? 재량권이 있다. 네. 사실 검사들이 큰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가족이 전체가 공범으로 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원칙은 전부 기소입니다. 재량이 없어요. 누굴 봐주고 안 봐주고 이거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 반성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할 때 네. 그러면 그 전부 다 기소하는 것보다는 그 책임자로 보여지는 그 부모 정도는 하고 아이들은 좀 봐주는 그 정도의 그 재량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 뭐 기소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기소. 그다음에 예외는 반성할 때는 좀 봐주는 거. 기소를 유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소 유예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다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 억울하다. 그다음에 가혹하다. 그다음에 우리는 죄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방송에 같은 방식으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반성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민 씨가 지금 소취화를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이분도 유튜브에 나와서 아까처럼 얘기했잖아요.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유튜브에 나오셔서 반성한다고 얘기 국민들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져서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민수 대변인은 어떠세요? 일단 조민 씨가 최근에 입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윤 앵커 말씀대로 또 뭐 조 전 장관과 어머니겠죠.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뭐 반성 이런 얘기까지 한 거는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딸을 놓고 볼모로 부모의 어떤 자백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같고 여기서 저는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전 문재인 정부 때 다 없앴던 이제 검사들이죠. 고위 검사들이 기자들과 이른바 티타임이랄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어요. 전 이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중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피의 사실을 흘린다거나 지금처럼 이것도 논란을 만들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만약 검사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건 뭐 아버지 조국 장관이든 어머니 정경심 교수든 자기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거를 대외적으로 기자들 만나가지고 검사가 알리고 이거는 저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정치행위 같아요. 이거는 조 전 장관 부부나 조민 씨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걸 기자 만나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 당장 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딸을 기소되지 않게 위해서는 뭐 자백을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만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 전면에 나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민 씨는 일단 사과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정경심, 조국 두 부모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조민 씨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시죠. 세 번째 인물은 어제 뜨겁게 인터넷을 달군 사람입니다. 바로 유승준, 스티브 유인데요. 유승준 씨가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들어온다면 21년 만인데 자, 노동일 교수님 1심과 2심이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2심의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스티브 승준유 씨 이분이 38세가 넘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승준 씨에 적용한 과거 재외동포법을 보면은요, 38세가 넘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네. 38세가 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우리나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야 된다.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심에서는 뭐 그러니까 판단이 다른 거죠.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 저희 유승준 씨가 패소했었는데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설사 체류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 39세가 되던 2015년 유승준 씨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 유승준 씨가 무릎까지 꿇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다가 카메라가 꺼지자 또 욕설 비슷한 대화를 하면서 또 여론이 더 안 좋아진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이제 겨우 중국에서 겨우 잘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데 제 자식에게까지 떳떳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제 자신한테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훨씬 지금 기가 계속 올라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요. 자, 저렇게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또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승소를 했는데 두 번째 소송 결국에는 8년째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지긴 하는데 외교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미경 의원? 저는 외교부가 또 상고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약간 또 그 비자 발급이 연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멈추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이제 획득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2002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속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들어올 때 됐다. 네. 용서해 주겠다. 고생 많이 했네. 만약 이런 여론이 이제 많이 가면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어떤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이제 뭐 외교부도 다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법에만 초점을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빼고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비자 발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제 국민 여론도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 병무청장은 유승준 씨를 유승준이라 부르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기 때문에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유승준 씨는 자신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랑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대법원에서 분명히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수십 년째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 허가해주냐 마느냐. 자,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제 좀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계속 좀 막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물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유승준 씨가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병역 면탈 관련한 문제잖아요. 정부에서도 만약에 유승준 씨한테 비자를 주게 될 경우에 병역 면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국민 여론인데요. 제가 국민 여론까지 짐작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 그리고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만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으냐 이것을 한번 짚어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준 씨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방탄 포기 제동, 혁신이 1호 안부터 표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혁신이도 1호 안부터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진들이 거부했고 의원 대다수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치 검찰 대책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결론 못 내고 보류, 방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어제 의총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의원총회 하루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의총 추인 직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혁신위원장도 저렇게 얘기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저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도 왜 결과는 국민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혁신위가 이제 발족을 하고 1호 그 혁신안으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회 그 지도부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저 이제 의견 혁신에 대해 존중을 한다 하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검찰로부터 올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를 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뭐 회기 중에 오더라도 당론부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총의를 모아가겠다.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지만 원내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거 추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뭐 저기 지금 현재로서는 멤버가 아니니까 의총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이 혁신안을 받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가 또 있었어요. 네. 있고 근데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서 이거 사실상 보면 이게 뭐 서약의 의미 그리고 뭐 내년 4월이면 5월까지군요. 임기가 끝나는 21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랄지 면책 특권에 대한 제약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지금의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랄지 검찰관 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포기한다고 서약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제 추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런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또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뭐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현역 국회의원 300명에게 물어볼 때 다 그럼 찬성하겠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이 뉴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죠. 자, 불체포 특권 대표가 포기한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이런 식으로 뭉개졌다는 놀라움 하나. 두 번째는 혁신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1호 제안이 바로 그냥 뭉개졌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인 뉴스라고 보는데요. 불체포 특권만 본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구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저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혁신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혁신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고는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돼요. 네. 그런데 혁신위에서 위원장이 이거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얘기했음에도 이것을 그냥 했다. 그럼 민주당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상대하는 당이긴 하지만 네. 도저히 짐작을 못하겠고 내부에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달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재명 대표가 했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원고에도 없던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본인이 선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의원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시 이재명답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어제 참 잘했다. 정치는 흔히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등해진 그런 타이밍에서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 이렇게 잘했다라고 호응을 했는데 정작 추인하자고 했더니 다들 물러섰다고 하는군요. 노동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하기 때문 아닐까요? 불안하다. 좀 전에 윤석 대변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 선언이에요. 네. 정치적 선언. 설사 모든 의원들이 뭐 그거 다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가서 왜 바꿨냐 이렇게 너 처벌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선언, 정치적 제스처가 뒤집히는 걸 봤습니까? 나중에 가서 혹시 진짜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또 정치적 명분을 말씀도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그럼 설사 가결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본인이 부결 표를 던지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를 너무 시화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부결표를 던진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이야 받겠지만 너 그때 왜 선언하고서 사인하고서 뭐 왜 부결표 던졌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네,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소명하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명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얼마나 그걸 적절하게 들어주실까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겹의 지금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못한다. 이런 것은 뭐 정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반영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어제 추인 불발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서 항상 함께 보좌하고 있는 한민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뭐 별발은 말 없이 떠났다고 하던데 혹시 뭐 얘기 그거는요. 있습니까? 뭐 일부 알려졌지만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그 간담, 간담 오찬 간담회 있어가지고 간 거고 대표는 뭐 화면을 봤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했죠. 근데 단순히 이걸 정치적 선언으로 보고 그럼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서약을 한 건데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만큼 무게를 갖는 거기 때문에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선언한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본인의 입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 그렇죠. 지금 부결되고 추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은 그거를 이제 어제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는 뭐 이걸 이제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의견들이 모아져야 된다. 이걸 개인들이 모두 헌법기관인데 강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뭐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의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의견이 모아지고 당장은 이제 우리 혁신위원장님이나 혁신위에서는 다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또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아가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잘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대표가요, 저 정도로 국민들 앞에서
나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보통 좀 의원들은요 따라 움직여주죠. 다 따라 움직여줘요.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속내는 겉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약간 얄미우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태까지 그 방탄으로 다 썼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그래놓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수사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 돈봉투 사건에 한 20명 정도 지금 연루돼 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연루된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유 대표는 다 특권 해놓고서 네. 우리한테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추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솔직히 영장 청구는 다 정당하지요.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는 없어요. 근데 마치 정당하지 않는 영장 청구가 있는 것처럼 슬쩍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거를 만약에 특권 우리 오케이 전부 추인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 이거하고는 내려놓은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러면 그 정도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의원들이 추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이라는 아주 특정시킨 영장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그것 또한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미 대장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 이미 불체포 특권 썼고 이제는 다 재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당신은 썼는데 앞으로 돈봉투 관련해서 우리가 불려갈지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기다려보죠. 또 재논의한다는 게 또 당의 입장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논의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설계 업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노선을 봤을 때 생태 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정치적 영향력 전혀 받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만 전문가답게 검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자, 신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점 옮겨 특혜 아니다. 분기점은 소음 분진 탓에 땅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야당이 원한 노선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터널 사이 높이 40m 교량 세워야 하고 분기점을 만들어야 해 부적절했다라고 전문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는 노선 변경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기점은 나들목과 다르다. 땅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특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본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개입 없었느냐? 어떻게 2개월 만에 대안 마련이 가능하냐? 원희룡 장관이 압박 넣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아니다. 현장 조사 후에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정치적 영향력 압박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예타 통과 노선 바꿀 수 있느냐? 충분히 바꿀 수 있다. 100% 가까이 바뀐 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들 교수님, 이렇게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려서 설명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제 이 브리핑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브리핑을 보면서 저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숨어서 익명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얼굴,
이름 그리고 회사까지 다 드러내면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엔지니어가 저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문제를 조금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게 뭐 좀 뭐 힘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 좀 공부하면서 새롭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예타 해킹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타 해킹이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예타 해킹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편익이 부풀려지는 그런 쪽을 만들어 놓고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할 때는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분 얘기하실 때도 예타 통과 노선이 100%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실제 법에 국가재정법에 예타 통과한 이후에 그 5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예타는 그냥 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놓고 실제 타당성 조사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국가재정법의 허점이고 제도의 허점이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제가 만약 그 양평 주민들이라고 하면 저 원안에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안 그 처음 고속도로가 추진된 동기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주말에 특히 그 서울 양평 구간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거죠, 국도가.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데 만약 원안대로 IC가 없는 그 양서면으로 가는 걸 하면 양평 주민들은 IC가 없기 때문에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하냐는 얘기입니다. 소음 분진 그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만 양평 주민들이 다 불이익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예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원안에다가 플러스 IC를 하는 강화 IC를 덧붙여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건 완전 L자로 꺾이는 고속도로 모양이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양평 ICC가 없는 원안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양평 주민이라도 거기 반대하죠. 그건 서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양평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논란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양평 주민들의 이익입니다. 양평 주민들의 이익. 양평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 문제를 가장 그 초점을 둬야지 자꾸 외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어제 문정부가 선정한 그 업체의 부사장이 와서 직접 브리핑을 했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뭐 믿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문정부가 선정한 업체를 몇 번씩 강조하시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맞는 사실이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실제 활동한 기간은 인수위에서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죠. 2달 정도 만에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몇 가지 상당히 좀 이제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 인수위 때 활동하신 분 2분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1, 2차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일단 결정적인 거 보면은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경제성이 이게 우수하다. 이른바 강상면 강상면 종점 근처. 종점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뭐 무슨 분진, 뭐 소음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은 모두 29필지 축구장 5개가 4군데에 포진해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 종점뿐만 아니고 남양평 IC 근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형질 변경이 다 돼 있다. 땅값이 그래서 많이 올랐다. 수십 배가. 이런 얘기들이 다 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고서를 한 이 용역업체가 결정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안 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은 하겠다고 국토부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언론이 추적해가지고 자료를 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 저는 하자라고 보고 어제 그 설명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예타를. KDI, 우리나라 최고 기관의 KDI가 2년을 거쳐서 예타를 했는데 이분들은 한 2달 거쳐가지고 그 보고서를 국토부에 원희룡 장관 쪽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예타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한... 아니, 2년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따져가지고 경제성, 주민 편익, 그다음에 타당성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 봐도 2달 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간 업체는 5월 19일 날 이 국토부에 보고할 때 이 강상면 안을 일안으로 보고한 게 아닙니다. 일안은 양서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고 그해 7월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요구를 합니다. 대안을 달라고. 그때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근데 또 보시면은 그때도 양평군에 일하는 양서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지금 논란이 되는 강상면 아니고요.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가지고 올 1월에 우리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적했지만 사업 설명에는 양서면 안이 들어있고 지도에는 강상면 안으로 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김동연 지사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런 안을 확정이 됩니다. 올 7월에. 그럼 저는 그래서 이 용역 과정에 의문점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당하다면 네. 어제 기자들이 그 보고서 밝혀달라고 하니까 국토부가 보고서를 못 밝히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이렇게 당당하면은 왜 무슨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밝히고 그리고 또 지난 7월과 올 1월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의 해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의 주장을 보면은 특혜라고 아예 전제를 깔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는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이상한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이 다 이상하다. 어떻게 2달 만에 이게 나와? 왜 BC 분석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다 보면 당연히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한강을 2번 갑니다. 원안은. 네. 이건 1번 가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 종점 원안의 그 종점 부분, 분기점 부분을 연결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그 마을 종점 원안의 종점 부분에 있는 마을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IC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꺾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교통량 얘기를 해요. 16,000대 갈게 한 22,000대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일가의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했듯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가 상승의 여지가 없다. 그랬으면 그 정도에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먼지 털듯이 얘기해서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보자. 이제는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시는데 이래서 결국은 뭘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하려고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냐. 그냥 어떻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건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을 비롯해서 그쪽을 통행하는 뭐 서울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경기도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국민들께 교통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 목적, 여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물론 말씀 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7월만 해도 양평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입니다. 그 군수분이 국토부가 요구를 하니까 양서면 안을 가장 좋은 안으로 내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상암시 강일동부터 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익성을 최고로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양서면 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그 지역 주민들 모두가 지금 15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강상면 안으로 바뀐다고 안 사람이 없어요. 전직 군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 8일 날 전략 영향,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노선이 공개되면서 강상면 안이 처음 공개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되려면 정말 투명하게 되려면 주민 공청회랄지 왜냐하면 한 7년 동안은 모든 주민들이나 뭐 하남시 시민도 그렇겠죠. 다들 양서면으로 알았으니까 바뀔 때는 절차가 투명하고 정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바뀌어놓고 보니까 거기서 김건희 여사 땅이 무지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만 평이. 그러니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은 계속 이렇게 철도길처럼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지금 야권 성향 지지자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면담 요구하면서 시위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 저렇게 시위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속도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왔고, 고속도로를 갑자기 정당한 절차 없이 바꾼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화한 것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직권남용 혐의 가능합니까? 아니, 직권남용이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지금 처벌받아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쪽에서 지금 하고 공격을 해야 될 판인데 도리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직권남용 이렇게 뭐 고소 고발한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너무 답이 뻔히 나온 거라서 저는 결국 정치 공세, 지금 선동하는 거에 일부에 해당한다. 또 이용하는 거죠, 법률적인 거를, 고소 고발을.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언론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세월호 7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였는데 계속 민주당 쪽에서, 그다음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세월호 7시간을 노래를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민들께서 마치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세월호 7시간 민주당 의원들 사과 안 해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 건도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 땅 문제를 가지고 특혜 의혹을 계속 노래 불렀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어쩔 수 없이 네. 이걸 딱 멈추지 않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조금 반성하는 듯한,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의 진짜 양평 군민을 위해서 뭔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소고발하지요. 계속 뭐 국정조사 한다 그러죠. 왜? 이제는 또 이제 선동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절차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절차의 마지막은 탄핵 얘기를 꺼내 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진상규명특위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두관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자기 재산을 축제하려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심각한 게이트로 비화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자기 재산을 축제하려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총선 앞두고 있어서 공천 때문에 그런지 정치인들의 언사가 너무 셉니다. 이 가정을 놓고 그 가정도 본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가정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다 전 국민에게 전파가 되는데 저런 단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 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사 가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첫 번째 소식은 9년째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이정재 씨와 임세령 부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한 패션 브랜드에서 어떤 오차 모임이 있었는데 동반 참석하면서 애정을 과시했다. 그래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언론에서 과거에 좀 본 것 같아요. 네. 저 두 사람이 뭐 사귀고 있다 뭐 이런 네. 취지로. 근데 글쎄요, 뭐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요.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정치평론은 워낙 잘해주시지만 연애 쪽에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네. 어찌됐든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시작한 게 9년이나 됐고 그리고 공식 행사나 주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의 깜짝 결혼 발표 소식이 또 들려올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 바로 신문으로 만나보시죠. 여객기 비상문 옆 좌석. 이 비상문이 갑자기 비행 중에 열리면서 논란됐던 사고가 크게 났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옆 좌석에는 제복 승객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복 승객, 승객에게 제복을 입혀서 앉히겠다는 게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뭔가 제복을 입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곧 될 것 같은데 윤석 대변인 언제부터 시행된답니까? 예, 이번 달 말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네. 당정협의에서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 잠금 장치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근데 열려면 열릴 수도 네. 있는 기종이 38개, 38대가 그렇다. 그리고 좌석 수를 따져보니까 94개가 된다. 이걸 다 비우고 아마 운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항공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데 그래도 그럴 위험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제복 입으신 분들,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등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앉힌다. 뭐 이런 이제 대안이 되겠습니다. 노들 교수님, 뭐 이분들에게는 만약 거기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뭐 할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 지금 비상문 옆에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좌석이 좀 넓다 그래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비싸답니다. 몇만 원이라도. 그런데 비싼 값을 받고 팔으면 뭐 그게 무슨 우대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보통의 값으로, 보통 좌석 똑같은 값으로 판매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복 승객을 우선 배정하는 게 제복 승객을 우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랬을 때 원래부터가 제복 승객들에게 조금 넓은 좌석을 보통 값으로 일반적인 값으로 한다 그러면 우대일 텐데 이분들에게 지금 배정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우선 대처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대입니까? 우대라기보다는 좀 희생을 부탁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선 좀 대처해달라 네. 이런 얘기고 또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은 분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자체도 뭐 굳이 뭐 폄하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다는 얘기고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소식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외국에서 이게 주차장에다가 네. 큰 거 공용 주차장인데 뭐 저 마트 같은 그런 네. 큰 넓은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베터런스 파킹 낫이라 그래가지고 제대 군인들만 거기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차 공간을 제공했더라고요. 입장 입구에 가깝게 이런 뭐 그렇게 좋은 저게 있죠. 좋은 곳이고 넓게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제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그 베터런들이 네. 제대 군인들이 배려는 고맙지만 사회적 약자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답을 남겼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역시 그 사회에 어떤 제복을 우대한다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 그걸 또 혜택을 대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넓은 공간 이런 거는 물론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거 좋지만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도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저 자리가 보통 이렇게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안내를 받을 때 보면 그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좀 도와주기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왕이면 좀 건장한 남성이라든지 또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좀 주려는 경향들이 있는 자리여서 그걸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제복 승객들 뭔가 좀 그래도 문제를 좀 덜 일으킬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승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났다고 관심을 끌었죠.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해드렸는데 그 영상 최근에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푸바오, 너 동생 생겼어. 쌍둥이래, 쌍둥이.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냠. 지금 이제 팬더가 한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을 때는 저 하얀 털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털도 좀 나오고 뽀송뽀송하고 딱 웃는 게 그냥 딱 보입니다. 선명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저 엄마 미소. 이건 정치권 얘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네, 있어요.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원래 아기를 키우다 보면요. 네. 아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팬더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엄마 아빠들이 이 내용을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요. 아하. 사실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쌍둥이 판다가 태어난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중국에 있다면서요? 네, 이건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상을 약간 좀 뛰어넘는 게 굉장히 조그맣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작죠. 예, 네.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야생이라면 동물원이 아니고 야생이라면요. 쌍둥이를 낳았을 때 보통 한 명은 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는 건 애 새끼만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죽는데 지금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기를 할 때는 나머지 애는 아마 이거 인큐베이터에서 초유를 먹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 둘 다 살릴 수 있는 지금 아무튼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 거죠. 예, 이게 발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쿵푸 팬더란 영화도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팬더가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데 이번 쌍둥이 출생을 보면서 정말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 짓기도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데 좀 예쁜 이름, 멋진 이름 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죠.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